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MBC 라디오 북클럽 진행자이자 북튜버로 활동 중인 김겨울 작가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겨울입니다. 네, 겨울답게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오늘부터. 네, 오늘 바람이 아주 칼바람이 불더라고요. 네. 김겨울 작가에게 어울리는 계절이. 그러게 말이에요. 네, 오늘 수업도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수업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사건의 키워드만 들으셔도 그 사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보복, 집착, 그리고 흥신소 이런 단어들인데요. 예. 먼저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13살 남동생까지 중태에 빠뜨린 범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은 1996년생 이석준입니다. 보복살이 맞나요?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은 범행 나흘 전 이석준을 성폭력과 감금 혐의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시 긴급 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납치 감금이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체포를 했어야죠. 그러면 이 사단이 안 났잖아요.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 시내 31개 모든 경찰서는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변보호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서 그 가족을 살해한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잔인한 사건입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얼마 전 수업에서도 보복살인 또 교제폭력 이런 내용들 다뤘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빨리 이런 사건을 다시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착잡합니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했고요. 25세 남성 이석준입니다.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네. 지금 뭐 새로운 보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확인된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고요. 예. 일단 사건 전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석준은 교제하던 여성을 납치 감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에 피해자가 컴퓨터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고요. 네. 경찰이 이 사건을 파악을 하면서 다음 날인 12월 7일에 신변보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8일 이석준은 피해자를 만나러 서울에 왔으나 본인이 알고 있던 주소에 피해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집 주소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2월 9일 이석준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범행 당일이었던 12월 10일 5시간 넘게 피해자 집 주변을 돌다가 진입을 시도를 했는데요. 당시에 집에 피해자는 없었고요. 통화 중이던 피해자 어머니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예. 이석준은 미리 준비했던 흉기를 피해자 어머니와 남동생에게 휘둘렀고요. 치명상을 입은 어머니는 병원에서 사망했고 10대인 남동생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석준이 피해자를 감금했을 당시에 성폭행 후에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는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석준은 보복살인 등 7개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이석준에게 주소를 넘긴 흥신소 운영자도 체포되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피해자 보호 시스템입니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 지금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지난번 유사 사건 분석하면서 제가 경찰이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걱정도 하셨지만 그 의미는 현재 경찰관들이 너무 지나친 업무 부하에 놓여 있고 정작 위급하고 필요한 피해자 보호나 또는 범죄 예방, 또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폭력적이고 위험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개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사건은 확인을 해주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너무 많은 것들을 떠안고 실제로 경찰 업무이기보다는 피해자 지원 단체나 다른 곳에서 할 일을 경찰이 맡아 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네. 이 사건에서도 부각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결국은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일단 이 사건에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석준 본인은 뭐 살해 의도가 없었다, 우발적인 범행이다. 거의 매 사건마다 이 범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신소의 집 주소를 의뢰를 하고 네. 또 흉기를 미리 구입을 했고 공동 현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정탐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번 범행을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네네. 우발적으로 보고 싶어도 우발적으로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발적 요소는 전혀 보이질 않고요. 네. 철저한 계획, 그것도 2중, 3중, 4중의 계획이잖아요. 네네. 지금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건 전형적인 계획적 범죄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네. 그렇다면 타깃에 대한 문제도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피해 여성만을 생각을 했던 것인지 가족도 범죄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찾아갔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범행 양상을 보면 뭐 직접적이고 의도적인 타겟은 당연히 피해자였겠지만 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은 해치지 않겠다는 생각은 전혀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 주변인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 네.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사람, 네. 이 모두를 아마도 잠재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지난번 노원구 김태현 사건에서도 그 어머니와 자매였죠. 네네. 자매를 포함해서 세 가족을 모두 네. 공격했던 형태와 유사한 심리 상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미 이 보복이라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고 네. 이 범죄 이후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 그 보복의 목적 달성에 방해가 된다면 가족이건 누구건 다 주저없이 공격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와 계획을 가진 상태의 범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복이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에서 사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바로 12월 6일의 사건입니다. 네. 처음에 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 뭔가 적극적으로 강경 대응을 했으면 이 안타까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예. 당시에 이제 긴급체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귀가를 시켰다라고 경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편으로는 또 당시에 그 피해 여성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순순히 귀가를 한 것과 신변보호를 적용한 것이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시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경찰 업무의 특성을 보시면 앞서 제가 전제를 깔아서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 일선에 상당히 많은 업무 과부하가 걸려 있고요. 사건 자체를 좀 겁내고 두려워하는 경찰이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은 사건이 크게 불거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좀 있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주소지는 서울이고요. 이후에 대전에서 감금이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 대구로 좀 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위치가 확인이 돼서 경찰이 확인한 이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은 두 사람의 성인 남녀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고 피해자는 감금과 성폭행을 주장을 하지만 외견상 어떤 상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연인 관계다. 또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줬겠죠. 서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도 보여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찰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은 받아들여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고 또 이 남자 쪽은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여성분이 주장하는 그런 영상이 확인되면 입건을 하겠다.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한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남자 이 범행 가해자가 말이죠. 보이는 이제 가장 보편적인 특성은 강자에겐 약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이에요. 경찰 앞에서는 순순하고 온순하고 시킨 대로 다 하고 휴대폰 내놔오니까 이미 제출하고 비밀번호 풀어오니까 풀어주고 이러니까 이제 해당 경찰관은 이 사람 굳이 내가 인신 체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이후가 걱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긴급 체포를 여성분 말만 듣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경찰관의 긴급체포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영장 발부도 안 될 뿐더러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 남자가 만약에 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게 된다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위축되어 있는 현장의 상황을 해소해 주지 않는다면 상당히 뭐 이런 일은 또 나타날 수가 있다,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가 됩니다. 대응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을 것 같네요. 예. 근데 이제 그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으로는 당시에 뭐 눈에 멍도 들어 있었고 뭐 고막도 찢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순순히 귀가를 시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예. 그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모습이 이제 이런 범죄자들에게 좀 자주 보이는 모습인가요? 뭐 조두순도 대표적이죠. 그렇게 짐승보다 잔혹한 범행을 어린아이에게 저질러 놓고선 판사 앞에서는 세상에서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발도 하고 염색도 하고 안경도 쓰고 옷도 쫙 그 새 것으로 입고 나와서는 처절한 반성의 모습 보이고 그들의 특성인 거죠.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요. 경험이 많은 형사라면 그런 부분을 간파했겠지만 그 상황이 어땠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대로라면 왜 경찰관은 그러한 멍이라든지 상처 흔적을 발견을 못했을까? 이건 제가 직접 못 봐서 모르겠고요. 다만 그런 어떤 현장 상황이 제대로 된 경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할 이런 여건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개인의 문제도 물론 나중에 감찰 조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전체에 현재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가해자가 지금 당장에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 스토킹이건 교제폭력이건 가정폭력이건 성폭력 의심 사건이건 눈앞에 보이는 현장에서 강력범죄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가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경찰 현실에 대한 우리가 제대로 된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쟁점이 바로 이 흥신소입니다. 이석준이 살인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한데요. 이 주소를 제공을 해줬다는 점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흥신소에다가 그 주소를 의뢰한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닌 건가요? 흥신소에 의뢰한 내용이 불법적인 내용이면 당연히 교사 그리고 공범의 죄책이 있죠. 하지만 살인보다 무거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흥신소란 곳에서 이렇게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어디겠느냐. 본인이 이 가해자가 알고 있던 주소지가 아니까 없단 말이죠. 이동을 해갔어요. 근데 이동해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되게 공적인 정보, 주민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알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조주빈 사건에서 공익근무요원이 그 주민센터에서 조회를 해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알아낸 사실이 있었잖아요. 이 흥신소가 50만 원씩을 받고 불법적으로 아마도 공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야만 알 수 있는 주소지 정보를 확인했다는 거는 이 흥신소 차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그 원천적인 개인정보 위반 범죄자들을 찾아내서 이번에 대대적인 그런 적발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흥신소 업자에게 의뢰를 했고 흥신소 업자가 또 다른 인물에게 지금 집 주소를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또 다른 인물도 결국은 이 사건에 어쨌든 크든 작든 뭔가 공범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다른 인물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아마도 공적인 주민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거나 공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의심이 강하게 들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 휴대전화 가입자 명부라든지 어쨌든 그런 DB 사람들의 인적사항 이름만 가지고 주소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연결돼 있죠. 그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하고 그게 과연 이 사건 이 사람에 한정되겠느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흥신소들이 이렇게 수십만 원씩 받으면서 지금 업무를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이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대대적인 적발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해자들의 정보 유출을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지고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리고 사실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서 공적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면 기록이 남거든요. 로그인 기록 남고요. 누구인지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지난번 조주빈 사건에서도 실제 그 아이디의 소유자와 접속한 사람이 달랐단 말이죠. 그걸 귀찮다고 해서 공익근무 요원 등에게 내 아이디로 너 써 이렇게 하고 일괄 맡겨둔다든지 이런 행위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런 공적 정보가 누출이 되고 그것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는지는 철저하게 수사로 밝혀져야 하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유사한 방법, 유사한 경로, 유사한 대상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철저한 전방위적인 조사 또는 감사, 수사 이루어져서 개인정보가 이렇게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면 고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처벌을 해야 된다면 처벌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스토킹에 대한 어떤 살인 그리고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 스토킹 문제 심각하다. 결과적으로 중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경고를 많이 드렸지만 이제서 조금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프로파일러 수강생 김겨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